그러니까 AI 공격은 위와 아래만 공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가장 큰 여파는 중간에 껴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즉 고성장의 마지막 단계에 진입해서 겨우 뭔가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흐름들이 생겼다. 근데 그 흐름이 밑단에는 가장 큰 충격을 줬지만 직장 공간에서 나름의 숙련을 좀 가지고 있으나 그렇다고 회사가 끝까지 들고 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사실은 뭐 위아래 상관없이 중간에 껴인 80년대생 우리 40대 분들도 전영수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2030도 얘기해봤고, 뭐 5060도 얘기해봤는데 중간에 끼인 세대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다행히 살아남은 세대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40대들이 좀 있거든요. 이 40대들이 제 친구들도 다 40대인데 나름 관리자 자리에 또 들어갔는데 그렇다고 또 5060만큼 어떤 신문물을 못하는 건 아니어서 이 신입사원들의 일을 AI한테 시키면은 오히려 약간 좀 그 생산성이 높아지는 딱 그 나이대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연봉이 오히려 올랐대요, 자기는. 그 신입사원을 안 뽑고 자기 연봉을 올려주더라. 근데 나도 조만간 나갈 것 같아.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지금 이 40대를 좀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은 고용의 패턴이라는 게 그 청년 고용이 있고 우리가 중장년의 고용이 있고 또 중간에 껴있는 말 그대로 80년대생에 있는 이제 40대 분들도 계십니다만 사실은 연령 패턴별로 숙련의 정도라든가 기업에서 원하는 어떤 그 내용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 특유의 역할을 하는 이제 포지셔닝들이 늘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40대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뭐 가정 경제로 놓고 본다면 가족을 분화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안정화시키고 또 불려야 되는 상황인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기업이나 이 직장에서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위와 아래를 연결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관리직입니다만 관리직에서 소위 이제 결정직으로 넘어가는 방식 그리고 그렇다고 완전한 이 신입사원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도 아닌 굉장히 어쩌면 중간에 낀 흔히 얘기하는 뭐 샌드위치라는 맥락도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시대 흐름의 변화가 사실 어느 분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냐라고 이제 본다면 뭐 각각의 세대들이 전부 다 내가 제일 힘들어요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데 어쩌면 중간에 껴 있는 세대들이 가장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어른처럼 분위되는 그 55년, 74년의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근로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뭐 경험 혹은 자산을 축적한 세대라 상대적으로 안전망이 좀 있으신 분들이죠. 근데 반면에 우리 전업 자녀를 포함한 20대 아무것도 뭐 많은 걸 갖췄지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이런 세대들은 사실은 뭐 직장의 진입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고 그 중간에 껴서 어쨌든 인플레 시대의 수혜의 마지막 그 수혜를 입어서 회사에는 들어갔는데 막 들어가서 열심히 해서 위로 올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디플레이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그 속에서 소위 단순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 트렌드로 AI 같은 것들이 막 또 공격을 해오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AI 공격은 위와 아래만 사실상 피상적으로 막 공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가장 큰 여파는 중간에 껴있는 수면 아래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아마 생존의 어떤 불안함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이분들이 80대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90대생을 지나가지고 우리 코스닥 버블일 때 한참 꺼질 때 사회에 막 이제 진입을 했잖아요. 그때 막 부동산도 막 분당을 중심으로 한 세븐스타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뜨는 지역도 있었고. 그래서 즉 고성장의 마지막 단계에 진입해서 겨우 뭔가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흐름들이 생겼다. 근데 그 흐름이 밑단에는 가장 큰 충격을 줬지만 이게 이제 슬슬 올라오겠죠. 올라오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이제 직장 공간에서 나름의 숙련을 좀 가지고 있으나 그렇다고 회사가 끝까지 들고 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지금은 괜찮지만 곧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 차원에서는 어쨌든 뭐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비용 대비 편익이 적거나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바로 뭐 사실은 조정을 들어갈 상황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사실은 뭐 위아래 상관없이 중간에 껴인 80년대생 우리 40대 분들도 결코 만만하게 시대 변화를 좌시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게 직장은 있지만 그렇다고 아주 많은 자산은 없는 그런데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은 뭐 한 4, 50년은 남은 이후 40대 낀 세대들은 어떻게 전략을 좀 세워야 될까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사실 이 40대의 전략이라는 게 뭐 특별하게 있냐 보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축적된 자산은 생각보다 적은데 살아갈 시간은 오히려 긴 상황인 거죠. 어쨌든 눈높이는 높은데 현실 상황에서 이거밖에 되지 않았을 때 이 불안감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것은 굉장히 실존적인 고민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40대가 굉장히 중요한 중추적인 흐름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소위 이제 시대 변화, 구조 개혁의 첫 번째 이 트리거를 땡길 수 있는 인구 구성 혹은 이제 연령대라는 거거든요. 네. 결국 이분들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분들이 잘 살아남았을 때 윗분들과 아랫분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일종의 완충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잘 판단돼야 될 게 2000년대 이후에 마지막 어쩌면 그 소위 개도국의 흐름, 개도국의 그 향상심도 알면서 선진국의 이 수축성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X세대의 이제 후배들이다 보니까 본인을 중심으로 하는 약간은 그 소위 이기적인 혹은 이제 자아 중심적인 개별적인 어떤 그 관계성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에도 익숙한 분들이거든요. 어쩌면 AI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삶이 펼쳐질 때 이분들이 가장 전면에 서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분들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밑에 있는 이제 전업자들도 따라가야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삶에 대한 다양성이라든가 혹은 삶의 수준 가치에 대한 선배 세대와는 좀 결이 다른 방식으로서의 삶의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첩적으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60대, 70대 기성세대들은 소위 삶의 목표라고 한다면 이 양적 확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면 이 40대만 하더라도 양적 확대 플러스 질적인 느낌에서의 삶의 지향들도 일정 부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가족 분화만 하더라도 40대는 이미 그 변화에 초입이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즉 만혼이라든가 비혼을 통해 가지고 전통적인 가족 구성을 소위 연기하거나 포기했던 첫 번째 세대이기도 하고 그 세대 안에서 가족 없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맥락들도 처음으로 경험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경직적인 선배 세대들에게 맡겼다면 약간은 경직적이고 약간은 갈등적인 방식에서의 의사결정이 될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그런 의사결정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발휘하고 그것들을 흡수할 수 있는 망만 갖추어진다면 굉장히 연대적인 방식, 협력적인 방식의 위아래를 연결시키는 어떤 그 브릿지로서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큰 희망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그 막 갈탄 같은 것도 막 떼고 했었거든요. 국민학교 때. 근데 이제 막 갑자기 막 나라가 너무 잘 살아지더니 막 급식도 주고 어느 순간 막 다 막 바뀌어가지고 고생도 조금 해보고 이제 나름 좀 편한 나라에서도 살아보는 세대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 향상심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좀 더 잘 돼야 된다. 좀 더 잘 되고 싶다. 이런 거가 있는데 근데 이게 앞으로 점점 더 이게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죠. 40대들도 조만간 정말 그 AI든 뭐 피지컬 AI든 대체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텐데 그러면 여기서 이 뭔가 거대한 쓰나미는 오는 것 같은데 우리끼리 막 개미끼리 이거 뭐 복작복작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좀 생각을 바꿔야 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그 변화라는 건 늘 낯설고 늘 힘들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뭐 모든 세대가 다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뚜렷해진 선배 세대 그다음에 들어가는 진입 세대의 이 막막함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이 40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위아래 흔들리지 않는 그들만의 어떤 그 목적성이라고 할까요? 그걸 좀 갖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배 세대의 목적에 따라 가지고 막 양적으로만 불리겠다. 이미 개도국의 환경에 익숙해 있으나 선진국의 상황이 이미 직면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물론 플러스 알파는 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기회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따라오는 후배들보다는 또 상대적으로 또 여유가 있는 세대들이거든요. 네. 이분들이 사실은 마지막 이 향상심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다음에 그들 다음을 살아낼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가치관의 유형들이 좀 결합되는 방식들이 좀 필요해요. 굉장히 좀 어벙벙한 얘기인데 사실은 40대 가장 중요한 그 중추 인구 연령대가 중심을 못 잡는 사회는 그대로 흐트러집니다. 우리가 이제 0.7, 0.8의 출산율이 나온 가장 중요한 맥락 느닷없이 이렇게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40대부터 시작된 어쩌면 2.1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에서의 한 20, 30년 이상의 이 흐름들이 40대를 중심으로 이미 충분히 발휘가 되면서 나온 결과물이 0.7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좀 낯선 방향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과정 흐름 안에서의 40대의 이 변용이라고 할까요? 이런 식의 흐름들을 잘 인지를 해서 그것들을 지나가도록 놓치는 게 아니라 같은 판 안에 두고 그 안에서 새로운 어떤 연결고리를 메뉴판으로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즉 정리하면 조금 뭐 고무적인 얘기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향상심이 그래도 유지가 될 수 있는 방식으로서의 시대와의 타협이라고 할까요? 조화? 이거에 조금 더 타당성을 맞추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랑 좀 하이브리드일 것 같기도 한데 5060은 돈이 많은데 약간 시대 변화에 좀 느리고
그리고 이제 2030은 시대 변화에 빠르지만 돈이 없고, 그럼 402 세대는 돈도 조금 있으니까 알아서 스스로 셀프로 그냥 창업하고 셀프 창직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앞으로 살아남을까요? 뭐 그렇게 또 극단적으로 나눌 그 필요는 없는 정도는 것 같고요. 어쨌든 사회는 중요한 게 돌아야 됩니다. 순환이 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순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한쪽과 한쪽에 툭 연결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막 다각적인 방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중간에 껴있는 40대가 힘들면요, 이쪽 연결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중간에 껴있는 사람도, 즉 만약 굳이 얘기한다면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한 70대 80대 같은 분들은 우리 이제 선배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선진국에서 돌아가실 분들이고요. 네. 우리 전업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쩌다 태어나 보니까 선진국에서 태어났고 그 이후의 세상은 인류가 단 한 번도 가지 않은 삶이라서 굉장히 불안한 거고, 중간에 껴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개도국에서 태어나서 성장의 수혜를 보면서 선진국에 진입하신 분들이라는 거죠. 각각의 경험들이 이 인구 코호트 집단별로 다르다 보니까 이 안에서 이제 이게 부딪히면 갈등들이 되지만 잘 연계시키면 굉장히 중요한 그 에너지가 윤활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 40대가 잘 살아가는 방식으로서의 삶의 원칙, 준칙들을 하나하나 세팅을 하고 그것들을 좀 연결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굳이 뭐 5060, 2030의 분리 세대로서의 중간에 껴있는 세대가 아니라, 그렇다면 이 중간에 껴있는 40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어떤 섬세한 세트라든가 정책 세트라든가 혹은 본인들과 관련되어 있는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 선호의 재배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이게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여기에 이제 AI가 나타나서 야 너네들 어차피 다 필요 없어, 약간 이런 식의 분위기로 갑자기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최근에도 뭐 보면 이제 뭐 노조 분들도 뭐 이제 AI 뭐 지금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피지컬 AI로 이제 공장에 이제 기계가 들어온다고, 휴머노이드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런 너무 혼란스러운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언론적인 얘기로 가서 그럼 이제 인구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는 세대로 가는 건가요? 그럼 이제는 그냥 어떤 분들은 이제 노동의 해방이 온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오고, 정말 이제 안 가본 길이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아마 이럴 거예요. AI가 확산이 되면 내 일자리가 사라질까? 아마 이런 가설인 것 같은데요. 뭐 아직 가지 않은 뭐 미래 일이라 확정은 어렵습니다만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AI는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거든요. 더 중요한 건 사람이 줄어도 일은 있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어쩌면 그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가능성들이에요. 우리가 AI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이제 단순 노동을 대체할 거니까 단순 노동 사라질 것이다. 단순 노동 사라지겠죠. 하지만 AI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단순 노동 바깥에 있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그렇게 너무 조급함을 내볼 필요는 없죠. 즉 새로운 어떤 패턴들이, 새로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함으로써 새로운 욕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 새로운 욕구들은 기존의 방식으로 공급이 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일자리가 새롭게 재편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자리가 줄어들지는 않은 것이다. 결론 내면 아마도 감축될 겁니다. 감축 속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증축도 발생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그것들이 아마 연착륙이 잘 된다면 이게 좀 판이 커지면 새로운 비즈니스로도 연결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폐쇄적으로만 판단을 하면 AI가 노동을 대체할 건 상황. 그러니까 로봇이 일 시키고 뭐 로봇에 통해 가지고 돈 걷어들여 가지고 사람은 돈만 쓰는 방식. 글쎄 그런 방식은 아마 저는 오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아마도 인구가 주는 것만큼 일자리는 줄어들겠죠. 하지만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단순하게 줄어드는 일자리가 있는 반면에 새로운 일자리는 그거보다 오히려 더 많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게 로봇이 대체하지 못하는 인간의 욕구라는 것은 늘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걸까요? 그러면 일종의 그러니까 뭐 단순 작업이라거나 뭐 굳이 사람이 안 해도 되는 것들은 당연히 AI가 더 잘할 거니까 이쪽은 다 대체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사람은 조금 더 고차원적이거나 아니면 되게 사소하거나 되게 감정적인 일들을 하고 살 수도 있겠네요. 뭐 예를 들어 뭐 그냥 말동무 해주는 직업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단순하게 아마 이제 좀 단순화시키면 이런 거죠.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한국형 경제 성장 모형도 똑같은 건데 소위 이제 고출생으로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다 보니까 노동 집약형 산업을 통해 가지고 입맛이 만들어졌잖아요. 즉 제조를 통해 가지고 수출을 해서 대규모 그러니까요. 기업 집단이 만들어지는 이런 경제 성장 모형을 한국이 잘 만들어 왔는데, 이게 대전제가 뭐냐면 인구가 끊임없이 공급된다는 전제하에 제조가 가능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간에 만약 AI라는 게 만들어졌다고 치죠. AI가 등장하면 이 모델은 사실은 뭐 불가능할 겁니다. 단순 조립
조립과 관련되어 있는 제조는 AI가 다 대체할 것이니까 여기서 하나의 가능성은 단순 조립 제조가 아닌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겠죠. 즉 이 로봇을 만드는 제조 같은 경우, 즉 첨단 제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요. 이런 파트는 전부 다 이제 제조와 관련된 일이잖아요. 제조는 사실은 공간만 만들어주고 전기만 넣어주고 환경만 조성해주면 뭐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AI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이 더더군다나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이제 대접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절은 사실은 이제 많이 끝났다. 물론 존재는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제한적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제조는 얘네들이 하는 거고요. 제조만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냐라는 것이죠. 제조가 아닌 용역이라는 즉 서비스라는 새로운 파트가 사실은 뭐 선진국도 마찬가지지만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즉 인구가 줄어도 서비스화되어 있는 욕구들 그것들이 내수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순환적으로 연결되는 방식 그 안에서 대규모 기업 집단이 아닌 소위 강소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서의 경제 주체들이 같이 만들어지는 방식들이 사실은 선진국의 대부분의 경제 모형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AI는 어쩌면 서비스의 고도화라든가 세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연결 지점이에요. 그것들을 어떻게 고도화하니 이때는 결국 사람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이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패턴의 비즈니스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대표적인 영역이 아마도 인구 문제가 악재라면 그 속에서 호재를 찾아야 될 텐데 그게 바로 초고령화 현상이거든요. 초고령화는 흔히 얘기할 때 AI가 풀어줄 수 있는 제조의 기능도 일부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용역이자 서비스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뭐 아마도 로봇이 더 고도화돼서 뭐 그것까지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근미래에는. 그렇다면 이런 방식의 새로운 서비스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연결이 되고 그 일자리는 당연히 새로운 고용으로 만들어지겠죠. 그것들이 누적되고 확산되다 보면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신산업 공간들이 이제 열려지는 것이고 그 한 산업들이 열려지게 되면 당연히 전후방 연관 효과로 새로운 또 산업들도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간병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간병인은 AI 휴머노이드로 대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씻겨주고 뭐 이렇게 챙겨주고 하는 것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AI가 하고 휴머노이드가 하고 사람은 그 휴머노이드를 관리하면서 그 외에 어떤 뭐 감정적인 소통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그냥 뭐 휠체어를 밀고 그냥 돌아다녀 준다든지 뭔가 그냥 사람 간의 소통은 인간은 항상 원하는 거니까. 그렇죠. 뭐 그런 개념의 새로운 직업들이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뭐 앞으로 이제 훨씬 고도화될 텐데 요건 약간 뭐 옛날 얘기입니다만 이 간병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사회 욕구가 컸던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 빨리 간병 로봇 같은 것들이 많이 산업화가 돼서 만들어졌거든요. 실제 보급도 많이 됐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 실제 보면은 이게 환자들 사실은 이게 그 화장실 가거나 그 배변하거나 목욕하거나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뭐 건장한 사람이 들어가서 뭐 두세 명이 잡겠죠. 뭐 모시고 해도 힘든 이런 파트를 이제 로봇이 들어가면 어쨌든 그 증강 체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좀 쉽게 할 수는 있겠죠. 해주겠죠. 하지만 최종적인 파트는 결국 사람 손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더 중요한 거는 그 로봇이 만약에 이제 그 기능을 좀 상실했거나 이럴 때 결정을 해주고 수정을 해주는 것들은 어쨌든 사람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건 뭐 조금 옛날 얘기입니다만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일본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죠. 로봇 한 대가 새로 투입이 되면 근로자 5명이 새로 일자리가 생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까지 사실은 화면을 보면 뭐 로봇이 이렇게 해서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화면 뒤편에는 안 나오지만 화면 뒤편에서 이걸 조정하고 보고 있는 사람이 6명 이상 붙어 있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사실은 일본에서 나올 정도로까지 아마도 먼 미래에는 뭐 완전한 대체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라서 가능한 용역과 서비스의 영역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것들이 연결됨으로써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산업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패턴들의 일자리들은 뭐 충분히 저는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뭐 2030이든 뭐 4050이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고 그 안에서 뭔가 돈을 벌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반복되는 작업이라거나 아니면 뭔가 그 숙련도로 돈을 버는 이런 직업이 아니라 어떤 감성이나 감정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매력 아니면 어떤 뭐 취향이든 성향이든 이런 것들 그냥 감성의 영역에서 이쪽으로 뭔가를 계속 가야겠네. 안 그러면은 이거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수학을 열심히 풀어도 AI보다 잘 풀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마도 그 미래의 뭐 유망 혹은 유력 비즈니스라고 한다면 저는 사람 비즈니스라고 봐요. 결국 사람이라는 것들을 조금 더 보태면 이제 가족 비즈니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단순 반복 형태의 그 소위 노동 집약적인 산업은 이미 뭐 시대의 흐름 속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새로운 일자리는 그럼 어떤 파트를 가져갈 거냐? 결국 사람성이거든요. 인간성입니다.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필요한 파트들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인간을 조금 더 보태서 우리가 이제 구체화시키면 바로 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의 이슈가 과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혼자 사는 사람이 이미 1인 가구가 우리 벌써 전체 가족 패턴 중에서 50%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전에는 가족이기 때문에 제공됐던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그 소위 무보수의 가치들을 이 사람들은 외부에서 구입을 해야 되고 그 속에서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AI가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의 대체는 가족의 기능을 완전히 대체하는 굉장히 어려울 안 거예요. 되죠. 그렇다면 가족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뭐 정적이든 따뜻함이든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는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안에서 소위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발휘되는 창의라든가 수기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사유의 영역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구조화시켜서 새로운 어떤 그 비즈니스의 기회로 만드는 것들이 사실은 어쩌면 지금 40대를 포함한 이 AI의 선두 세대인 40대를 포함한 후배 세대들이 준비해야 될 한국 사회에 어쩌면 지속 가능한 가장 유력한 패턴의 사업이지 않을까, 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관광이나 뭐 취미를 배운다거나 교육이라거나 아니면 사교 모임 뭐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지금은 큰 돈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갑자기 막 엄청난 돈이 될 수도 있죠. 모두가 노동에서 막 해방이 되기 시작하면은 다 뭐 놀러 다니고 그럴 텐데, 뭐 그러면서 또 가이드 같은 분들이 갑자기 또 잘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도 휴머노이드한테 굳이 가이드를 시키고 싶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냥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선진국도 마찬가지인데 관계라는 단어가 사실은 관계. 비즈니스의 핵심으로 좀 등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네. 인간성, 가족 대체, 관계라는 것들은 뭐 AI가 등장할지언정 일정 부분 독자적인 방식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고 또 확장될 수밖에 없는 것들. 이게 특히나 이제 세분화된 그 소위 삶의 지향들이 다양화된 사회잖아요. 옛날처럼 막 돈만 벌어서 살래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세분화된 욕구들을 맞출 수 있는 관계와 관련돼 있는 분화, 해부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기회를 찾는 것들이 우리 후속 세대들이 어쩌면 약간은 창직과 관련돼 있는 힌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파고가 바둑을 잘 두지만 그래도 바둑 기사들이 여전히 있는 것처럼 인간이라는 그 인간성에 대해서는 인간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인간성은 무언가 돈이 되든 사업이 되든 뭔가 그 추구하는 그런 가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전영수 교수님을 모시고 한국 사회에 나타나는 새로운 인구 구조와 또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또 기회를 찾아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내용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미래를 조금 더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도 많이 해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저도 교수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